네, 여야 정치 고수들 만난 격주 한파.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그 지역을 좀 순회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서울 민심을 살펴보셨는지요? 뭐 두루두루 좀 유선으로도 뭐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 들었고요. 예. 뭐 이렇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안 좋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제 지역이 남원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쌀값이 또 과일값 뭐 이게 농산물값이 상당히 올라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음. 또 뭐 알다시피 이번 연휴는 아시안 게임, 또 이 무슨 뭐 수영 이런 것들에 대한 금메달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정치권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많이 희석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애써 혈안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마포 갑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마포에 의원님 명의로 첫 인사드립니다.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에 달렸었는데 내년 총선을 염두하신 인사이신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살았고, 아,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린 것이고요. 예. 사실 뭐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설렙니까? 첫눈, 뭐 첫사랑, 첫 만남 이런 것처럼 제 기대와 예. 희망을 담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최승재 의원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된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 그리고 또 이 지금 대통령실의 강승규 수석도 이제 여당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마포갑에 이제 출마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어떠세요? 다들 뭐 훌륭한 분들이죠. 예. 저는 제일 치열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한테 좀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있는데 예. 제가 가면 사람이 이렇게 붙어요. 의원님 가셔서 이게 손님이 없다가도 예. 식당에 예. 갑자기 손님이 몰리고 이러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마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제 예전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뭐 예. 밤 깊은 마포 종점 예. 뭐 이런 그렇죠.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의 중심이 돼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많은 후보 입지자들이 있으면 뭐 그 지역으로 봐서는 좋죠. 당으로 봐서는 좋고 거기서 이제 그 후보로 결정되면 그 자체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포가 이제 국민의힘에 크게 유리한 지역도 아니고 거기 보면 정청래 의원도 있고 전통적으로 거기 이제 노웅래 의원 지역구였고 그 전에도 이제 노웅래 의원의 아마 아버지셨나요? 예. 이제 그분이 계속 지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유리한 지역은 맞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아주 유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조금 해볼 수 있다는 생각. 조금 이제 드시죠? 나아진 것이 예.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좀 올라서 예. 어떤 인구 구성 분포 이런 것들이 조금 여당한테 유리하게 좀 바뀔 수 조금 있다? 나아졌다 이런 것인데요. 그동안 12년 정도를 이렇게 무주공산으로 비워놓는 바람에 그 지역의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됐고 아하. 또 그러면서 또 여권 내부가 상당히 분열돼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잘 추스려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사실 어쨌거나 그 조직 자체는 강승규 수석이 관리를 해오던 조직일 텐데 강승규 수석은 충청도로 가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용호 의원님의 공간이 많이 보이시는군요. 그러면은 다른 현역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의원님만의 차별점, 강점은 뭡니까? 그 마포의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높아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진 교수님. 진 교수님 계시는구나. 많고 올 아니세요? 우리죠. 품격이 있는 분들이 많고 예. 그래서 그분들도 그 수준에 맞는 사람, 품격이 있는 정치인 또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안정적인 정치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후보가 거기 해당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 이재명이 어쨌거나 기사회생한 것은 사실이고 민주당 뭐 속사정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고통이 좀 길어졌구나. 고통이 길어졌다. 네,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의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해서 예. 무슨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구속의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진짜 사법 리스크가 생긴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리더십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크면 강하면 고통의 기간이 짧고 아니면 고통이 적으면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이 길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내년 총선까지 상당히 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분위기는 이제 영장 기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너무 강하게 이제 좀 강공을 펼쳤기 때문에 영장 기각된 것을 두고도 거의 지금 뭐랄까요?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 이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오히려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좀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구속영장 우리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항상 구속된 건 아니었어요. 예. 예전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고 그렇죠. 다만 검찰은 현역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회기 중에는 이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내도록 돼 있고 예. 그것은 체포동의안이 바로 통과된다고 해서 구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판사 앞에 가서 받아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무슨 뭐 큰 죄를 진 것처럼 그거 보는 것은 근데 잘못이다. 이제 구속시킬 사유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까지 뭐 강하게 말을 해서 유권자들이 야 저 구속되겠구나 생각했다가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도 좀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좀 걱정들 하시는 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수층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확실히 구속을 좀 시키지 왜 못 시켰을까 이런 좀 수사를 좀 제대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평가는 아마 진영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장관 이 문제 가지고 뭐 계속 무슨 뭐 더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 뭐 공세를 펼치는 것이 예. 또 그 당에 유리한가? 이것도 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책임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뭐 이제 한동훈 장관, 뭐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거 한동훈 장관 어찌 됐든 해임까지는 아니어도 혼날 부분은 혼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지금 우리 힘을 제대로 못 썼다라는 비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동훈 장관의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 장관으로 봐서는 뭐 책임을 본인이 다했다.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기 예.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정말 여기서 무슨 사회평을 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뭐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절차 과정에서 본인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가지고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럼 오히려 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그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동훈 그건 장관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입장, 여권의 입장으로 봐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번에 판사를 예. 통해서 이게 구속되는 게 맞았는지 여전히 민주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하. 늘 정치라는 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고 네. 아직도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이 체포 영장 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체포 동의안 이유를 설명할 때 네네. 저 한 장관이 오히려 부결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45분짜리를 갖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듣는 사람들에게. 예. 이건 굉장히 자극하고 이제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제가 들을 때는 아하. 우리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들어가요. 애드립으로. 세 번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윤관석 그 당시에 돈봉투 사건 예.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그 당시에 체포 구속되기 전에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법 가서 다 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돈봉투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이 한 30명 되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거 체포 동의안을 그걸 가결시키려고 그러다도 그 얘기 들으면 확 부결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도로 한 장관이 좀 그런 것을 좀 촉발시키는구나, 격동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시했어요. 음흠. 근데 뭐 그런까지 감안해서 한정원이 그랬을 리는 없고 다만 한정원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냥 자기의 역할 중간중간에 한 것뿐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인 책임을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음. 그거 가지고 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예. 그 진 교수님. 국민의힘에서 좀 잘 못 받아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또 판사 공격하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판결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그것도 법리적으로 네.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판결은 일단 존중한다. 사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은 법 비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판사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저건 뭐야. 이런 아니에요. 생각이 우리 들거든요. 당에서 사실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예. 언론이 조목조목 써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희는 김웅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했습니까? 거를 인터뷰를 잘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예. 국민들은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인 또 지식이 없는 분이 예. 많고 또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잘 몰라요.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관행상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뭐 우리 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판사가 얼마나 좀 편파적인지 또 이 그 기각 사유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예.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예. 당대표기 때문에 도주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할 예. 가능성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대표기 때문에 도주염려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 증거인멸을 사실은 압력을 행사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판사는 그걸 반대로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에 이제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은 최종적인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또 이번에도 이제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야 모두 공히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그런 잣대를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물론 뭐 민주당에 해당되는 비판일 수 있겠습니다만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양심과 소신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에서 사실 사법부의 권위나 혹은 이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고 그래서 예. 사법부 자체도 많이 이념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이 젊은 판사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많이 갖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실제로 그런 판사들이 본인의 성향을 무슨 SNS에 쓰거나 이런 것들이 왕왕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사법부가 언제나 엄정하게 정말로 이 법리와 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만 증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사법부는 정말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말씀하시면 때 뭐 썼던 걸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런 거 좀 심한 거 시비를 아닌가요? 거는 걸 대학교 넘어서서 이제 때가 검찰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내사 개시라고 보도가 되긴 했는데 판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네 머릿속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내사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위험한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그냥 머릿속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예. 다만 판단이 국민 이게 법이지만 상식적인 벗어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보는 걸 검사가 판사의 상식을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차원에서 현직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오비락이라고 할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 또 그 판사에 대한 지금 정진석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했던 판사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사법부가 잘못돼서 여당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혹시 그 법 비판의 영역이지 예. 그게 수사의 영역이냐라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판결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면 될 옛날에 텐데.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으니까 약간 공안 검찰처럼 이렇게 덤벼드는 것이 그거 지금 뭐 그 옛날 정진석 그 전 대표 사자명예훼손 관련 판결에 대해서 지금 뭐 검찰에서 그런 예. 움직임이 있나요? 그건 전 금시초문인데. 들여다보겠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 보도에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영수회담 오늘 오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영수회담 드릴 말씀 없다는 입장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크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수회담을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민생 챙기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이 직접 만나시면 또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의견이 이걸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똑같은 답변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8번째 영수회담을 그렇죠. 아마 요구를 수차례 했던 요구를 것 했죠. 같은데요. 예. 그런데 뭐 지금 그 우리 홍익표 예, 홍익표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예전에 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이번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게 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그랬잖아요. 예. 저는 또 의외로 전 순별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걸 제얘기하는 걸 보고 영수회담 깜짝 제의.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거의 이 무죄다. 그러니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처럼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사실은 뭐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너무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나 우리 여권에서 사실은 뭐 그 반응 보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8번씩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거의 스토커 수준이다. 수준이다. 근데 이제 여당 반응이 뭐냐면 가해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왜 가해자죠? 그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야당을 무시하면서 정치를 하지는 않고 중간에 만나긴 했잖아요.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먼저 회담에서 내가 야당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하려는 거 아니다라는 인상이라도 주면 좋은데 지금 1년 반 동안 단 한 명의 야당 정치인들과도 교류가 없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여당만 챙기시나 이런 생각을 아니요. 지난번에 박광원 원내대표 되고 나서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하셨죠. 원내대표 만나자고 했고요. 예. 독재 정권 시절에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복잡하게 수사받고 있는 그런 야당 대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정치로 순수하게 뭐 탄압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 입장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지금 저는 뭐 정말로 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쪽에서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야 대표 만나고 그다음 단계로 또 같이 가서 대통령과 연수회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뵙자고 한번 청했는데 뭐 안건을 정하고 본 건 그렇고 그냥 좀 뭐 편하게 보자는 식으로 거절하면서 이게 또 여기까지 밀려온 사정이 있어서 이제 와서 또 만나자고 하시면 사실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서 받기 이제 힘든 과거는 문제. 이제 묻어버리고 그러면 기각됐으니까 그냥 저 대표끼리 우선 만나서 알겠습니다. 풀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주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뭐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모든 의원들 동별로 배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챙겨라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가 협조 요청한 상태인데 의원님도 현장 가보셨어요? 네, 저도 오늘 가보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강서구청, 예, 예. 강서구. 그쪽에 뭐 집중 유세하는데 갔다 왔는데 아하. 예. 현장 어떠셨어요? 가보시니까. 사실 서울에서 유세로 무슨 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아 그래도 적극적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만나셔야 아니 뭐, 당연하죠. 거기 호남 출신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나요? 호남 출신이 많죠.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그래서 또 금방 뭐 표를 찍어주는 건 아닌 것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는 그 동안의 선거의 여러 가지 저기 기록들을 보면 민주당 쪽에 아마 지지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보궐선거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양당으로 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선거가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거의 좀 패배가 예상되고 있다. 몇 % 차이로 질 거란 예상까지 하고 패배 후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원희룡 장관의 비대위 체제까지도 논하는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 혹시 그런 당내에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과문한 탓인지 못 들어봤습니다. 금시초문이고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뭐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고사를 지내는 것 저는 같다. 선거는요. 선거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 같다. 저도 이준석 오래 대표가 이렇게 아. 봐와보고 취재도 해봤지만 늘 이변이 있어요. 음. 선거는 마지막 개표를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쓰냐면 그 나중에 나오면 이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양당이 팽팽하다. 그리고 보궐선거여서 이제 투표율이 정말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당이 상당히 결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우리 유권자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지면 누구의 책임이 제일 강합니까? 이번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 누구에게 제일 강합니까? 큽니까? 뭐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 이용호 의원님 책임 있으십니까? 뭐 책임이 일단은 있는 것이죠. 그 예. n분의 1만큼은 있는 것이고. n분의 1?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부가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하. 또 그런 뭐 혹시 패배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8일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하겠다. 자, 청문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의원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 중점으로 하실 예정이? 오늘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은 이제 관계 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블랙리스트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야당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사실은 좀 들어보기도 했고 또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 도정환 장관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오랫동안 뭐 문체부 장관을 예. 했는데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라는 걸 가동을 했고 예. 또 종합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체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공격하는 것은 지 작가님은 본인이 그러니까 체험하신 바라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당시에는 예.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게 있었고요. 뭐 문체부에서는 그런 뭐 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행해졌거든요. 이른바 뭐 균형화 정책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했던 사람 중에 당했습니다. 하나고요. 음. 아주 치사하게 했거든요. 그 차관님이 아주 낯짝 탁 깔고 나와서 그래 이거 뭐 다만 지금 이제 표적 감사야 이런 식으로. 그 유인촌 장관의 청문이기 예. 때문에 유인촌 장관이 그걸 주도적으로 했느냐 음. 또 그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제가 한예종에 있었는데 한예종이 문체부 문체부 산하? 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장관이 명령을 해가지고 저한테 강의 뺐고 말이죠.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 강의 안 했다고 또 강사료 돌려내라고 강의료 돌려내라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느 조직이라 보면 문체부에서 들어와서 과잉 충성하는 사람도 중간중간 있을 수 있는데 학교를 이게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저한테. 근데 이런 게 본인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좀 황당한 거거든요. 본인은 안 했다. 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믿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가 봐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사실은 블랙리스트 그 위에 또 편파적으로 했던 거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문체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조 한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